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소설 50선 고골 원작의 외투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가난한 만년 고등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주변의 멸시와 조롱에도 신경 쓰지 않고 서류를 정사하는 일에 만족하며 산다. 어느 날 외투를 들고 재봉사 페트로비치를 찾아간 그는 너무 낡아서 도저히 수선할 수 없으니 새 외투를 장만하라는 페트로비치의 말에 당황한다. 큰 길로 나온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악몽이라도 꾸는 듯 했다.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길을 가던 도중에 굴뚝 청소부가 어깨를 들이받아 그의 어깨를 시커멓게 만들었고, 건축 중인 건물 지붕에서 쏟아진 석회가루 때문에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쓴 것처럼 됐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거 뭐요? 어쩌자고 남의 코앞에 불쑥 나타나는 거요? 당신 눈도 없어? 죄송합니다. 옆에 장총을 세워놓고 담뱃재를 털고 있던 순경과 맞부딪혀 그의 호통에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이제 밑도 끝도 없는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조리 있고도 솔직한 말로 자기 자신과 얘기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페트로비치한테 가서 부탁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차라리 일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토요일 저녁에 한 잔 걸치면 해장 쓸 생각이 간절할 테지. 그때 10코페이카만 쥐어주면 외투를 수선해 줄 거야. 다음 일요일 예상했던 대로 페트로비치는 토요일 저녁에 한잔하고 난 다음이라 눈이 개슴츠레해져 방바닥에 쭉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용건이 뭔지 알자 악마가 흔들어 일으키기라도 한 듯 태도가 돌변했다. 글쎄 안 됩니다. 새로 한번 맞추시라니까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받아두게나. 감사합니다, 나리. 외투에 대해서는 염려 놓으십시오. 제가 새 걸로 한번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제야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외투를 새로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 무슨 돈으로 외투를 새로 맞춘단 말인가? 상여금이 곧 나올 테지만 구두방의 외상값을 갚고 셔츠와 속옷까지를 삭바느질하는 여자한테 맡기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을 텐데. 서로 국장이 자비를 베풀어 40루블로 되어 있는 상여금을 45루블이나 50루블로 올려준다 해도 새 외투를 맞추기에는 바다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맞아. 말만 잘하면 80루블 정도의 외투를 지어줄 거야. 하지만 대체 어디서 80루블을 만들어내겠어? 그 작은 상자가 있었지? 지난번에 지폐로 바꿔다 넣은 돈까지 합하면 40루블은 될 거야.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조그만 상자에 1루블을 쓸 때마다 2코페니카씩 저금하고 반년마다 동전을 지폐로 바꿔 넣어왔다. 그 일을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모은 돈이 40루블쯤 됐다. 나머지 40루블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한 끝에 앞으로 1년간은 모든 생활비를 바짝 줄이기로 했다. 우선 홍차부터 끊자. 촛불도 켜지 말고 구두바닥이 닳지 않게 뒤꿈치를 들고 걷고, 집에 오면 옷이 빨리 해지지 않게 바로 벗고 두꺼운 무명 잠옷 하나만 입고 있는 게 좋겠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이 불편했으나
새 외투가 생길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어 정신적인 양식은 충분히 얻고 있었다. 그때부터 아카키예비치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충실해지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자신과 함께 인생 행로를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도 했다. 그 동반자란 두툼하게 소음을 넣고 절대로 달아떨어지지 않는 질긴 안감을 낸 새 외투였다. 요즘 아카키예비치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아? 그러게 달라진 것 같긴 해. 혹시 여자가 생긴 거 아니야? 여자? 에이, 설마. 아카키예비치는 전보다 한결 활발해졌고 자기 목적을 확고하게 정한 사람처럼 성격까지도 굳건해졌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달이 바뀔 때마다 페트로비치를 찾아가서 외투에 관한 의논을 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내 외투 말이야. 어떤 옷감이 좋을까? 돈이 생겼습니까? 아이, 그건 아니지만 어떤 옷감을 사야 할지. 외투감으로는 두툼한 모직이 최고입니다.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전돼 갔다. 국장이 40루블이 아닌 무려 60루블을 상여금으로 주어서 20루블이 덤으로 손에 들어왔다. 다시 두세 달 정도 더 배를 골고 나서 그는 80루블의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매달 와서 가격을 알아봤으니 잘 아시겠지만 정말 싼 거예요. 나리, 이렇게 좋은 모직천은 처음 봤습니다요. 그럼 안감은 뭘로 하지? 이 포플린으로 하세요. 돌이 가는 고급천이라 반지르르한 게 비단보다 낫습죠. 단비털도 드릴까요? 비싸긴 하지만 정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좀 싼 걸로. 오늘 들어온 고양이 털이 있는데요. 오, 이거 좋은데쇼. 멀리서 보면 단비털이라고 하겠습니다요. 페트로비치는 외투를 짓는데 꼬박 2주일이 걸렸다. 바느질 삭스로 페트로비치는 12루블을 받았다. 그보다 싸게는 절대로 할 수 없었다.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페트로비치가 새로 만든 외투를 갖고 온 날은 분명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어서 오게. 드디어 외투가 완성된 건가? 오늘 아침 출근 전에 입고 가실 수 있게 하려고 밤을 샜습죠. 고맙네, 페트로비치. 그렇지 않아도 날이 더 추워지는 통에 외투 생각이 간절했거든. 페트로비치는 인류 재봉사 같은 모습으로 외투를 싸들고 왔다. 그의 얼굴은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났다. 뒷골목에서 간판도 걸지 않고 일하는 처지고 나리와 잘 아는 사이니까 특별히 싼 값에 맞춰드린 겁죠. 이걸 넵스키 거리에서 맞췄다면 품삯만 해도 75루블은 줘야 했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소매까지 잘 맞습죠? 예. 소매 길이도 적당하고 맵시 있는 게 아주 좋아. 고맙네. 자, 어서 출근하셔야죠. 페트로비치는 새 외투를 입고 출근하는 아카키예비치를 뒤따라 나와 한참 동안이나 서서 외투를 바라보았다.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관청까지 와 있었다. 아카키예비치에게 새 외투가 생겼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의 새 외투를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수위실로 달려왔다. 이야, 이처럼 멋진 외투가 생기다니. 정말 축하하네. 한 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럼. 사무실 동료들을 위해서 한 통 내야 되네. 알았지? 아니, 이건 말입니다. 절대로 새 외투가 아니에요.
중고품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죠. 아니. 아이고, 이게 새 외투가 아니라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안 내려고. 결국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과장의 지위에까지 올라간 사내가 자기는 결코 그만한 인간이 아니라 부하들과도 곧잘 어울린다는 걸 보이려는 속셈이었는지 대신 제의했다. 아카키 예비치 대신에 자리를 마련할 테니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한 잔씩 하는 게 어떻겠소? 마침 오늘이 내 세례명 축일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꼭 갈게요. 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오세요. 아카키 예비치는 도저히 초대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새 외투를 입고 외출할 기회가 생겼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오히려 즐거웠다. 그는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외투를 입고 거리로 나섰다. 그 관리의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고 지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아름답게 차려입은 귀부인들과 수달피 깃을 단 남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침내 그는 부과장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다. 아카키 예비치.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아카키 예비치의 외투를 한 번 더 구경할까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희연관 대기실로 몰려나가 한 번 더 외투를 구경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모두들 아카키 예비치도 외투도 내버려두고 카드놀이 탁자로 되돌아갔다. 몇 시나 됐나? 잘 시간이 지났잖아. 그만 가봐야겠는걸. 아카키 예비치 씨, 이리 와서 한 판 뛰어봐요. 전 그만 가보려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가다뇨? 좀 이따가 샴페인 한잔하고 가요. 외투가 생긴 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샴페인은 꼭 마셔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늦어서. 이럼 제가 섭섭합니다. 좀 더 있다가 샴페인을 마시고 가세요. 예.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 밤참이 나왔다. 아카키 예비치. 이 샴페인 한잔 더. 좀 전에 한 잔 마셨는데. 정말 이 사람이죠. 그래도 한 잔 더 마시라니까. 술을 지나치게 마셔야 돼. 술을 마시니 방안이 더욱 흥겨워진 듯 했지만 이미 자정이 넘어 아카키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주인이 말릴까봐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다. 내 외투가 어디 있지? 이게 뭐야?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 그는 약간 기분이 언짢았지만 외투의 먼지를 잘 털어내고는 어깨에 걸쳐 입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그는 인적이 드문 텅 빈 거리에 이르렀다. 불이 켜있는 가로등도 차차 뜸해졌다. 이윽고 그는 넓은 광장에 이르렀다. 광장은 무서운 사막처럼 보였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처럼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그는 광장을 걸었다.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낫겠어. 아예 눈을 감자. 이제는 광장 끝까지 거의 왔겠지 하고 눈을 뜨는 순간 눈앞에 수염을 기른 사내들이 버티고 서 있는 걸 발견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요. 이것 좀 놔요. 조용히 못해. 우리 형님 외투 당장 내놔. 아니에요. 이거 제 외투입니다. 이게 맞아야 이거 정신 차리겠네. 이거 이 자식아. 살려주세요. 아카키 예비치는
눈 속에 나둥그러진 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몇 분이 지나 정신이 들어 일어섰을 땐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외투가 없어졌다는 걸 느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뒤늦게 죽을 힘을 다해 미칠 듯이 부르짖으며 경찰 초소로 달려갔다. 초소 앞에는 순경 하나가 대체 어떤 놈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나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졸고 있었죠? 감시를 해야 할 순경이 졸고 있으니까 강도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내 외투를 찾아줘요. 광장에서 외투를 도둑 맞았어요. 당장 도둑을 잡아와요. 이 사람 참 그만 좀 해요. 나한테 이래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내일 파출소장을 찾아가는 편이 나을 겁니다. 파출소장이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어 집으로 왔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인가? 외투를 광장에서 외투를 도둑 맞았어요. 내일 내가 파출소장을 만나러 갈 거예요. 아유, 파출소장 같은 사람들은 허풍만 떨고 뒤에서 딴 흥정을 하기 일쑤지. 그러니까 경찰서장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게야. 경찰서장이요? 그런 높은 사람이 절 만나줄까요? 사실은 내가 경찰서장을 좀 알지. 정말이세요? 그럼 부탁 좀 넣어주세요. 그래, 알았네. 그 경찰서장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오는데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인 것 같더구만. 그 자네 부탁을 꼭 들어줄게야.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슬픔에 잠겨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을 그가 어떻게 지새웠는가는 다소나마 다른 사람의 심중을 추측할 수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고골 원작의 외투 2부를 들으셨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골의 외투는 러시아 문학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서울대 노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작품 외투는 사실 그의 선배 작가인 푸시킨의 여러 작품들에서 주제와 모티브를 가져오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보다 직접적으로는 1846년에 출간된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의 주인공 마카르 제부슈킨에게서 이 외투의 주인공 아카키예비치의 형상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골의 이 작품은 흔히 눈물을 통한 웃음이라는 그 문구로 요약되는 바 아주 코믹한 희극적인 이야기 구조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강한 정서적인 파토스를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아카키예비치와 같은 인물 형상이 러시아 문학사에 자주 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상을 러시아 문학사에서는 작은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작은 인물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흔히 이 작품은 작품의 기본적인 정조는 휴머니즘에 두어져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가령 주인공 아카키예비치는 자신을 괴롭히는 동료들에게 나를 제발 좀 내버려 두시오. 나도 당신들의 형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형제의 사상 같은 것이 이 작품의 배면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희극적인 형상 속에서도 그걸 넘어서는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고골 원작의 외투 2부를 마치겠습니다.